그녀의 동창들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눈빛이 매서웠다. 오래된 열등감과 조롱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단 하나도 씻기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얘, 네 얼굴은 시술로는 안 돼. 전면 공사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니? 동창 박순애가 깔깔 웃으며 말했다. 비아냥 섞인 웃음소리는 병원 대기실 안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꼬라지는 또 뭐야? 동창회 때는 짭퉁으로 치장하고 오더니 평소엔 거짓골이네. 시술 받기 전에 옷부터 좀 사입지 그래. 예나 지금이나 너는 여전히 수준 떨어지는구나. 그들의 조롱은 점점 더 교묘해졌다. 겉으로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경멸은 칼날처럼 날아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얘들아, 제발 그만 좀 해. 이미숙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한마디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의 둑이 마침내 터지기 시작한 신호탄이었다. 장면 전환. 경기도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 오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텃밭에서 58세의 이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상추를 하나하나 따고 있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그녀는 여전히 부지런하고 손끝이 정갈했다. 흙이 묻은 손을 앞침에 툭툭 털어내고 바구니 속 채소들을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엔 소박한 만족감이 번져 있었다. 여보, 물 좀 가져다 줄래? 밭 한켠에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남편 윤병호가 말했다. 그는 강남에서 유명한 성형외과 병원장이지만 이곳에선 그저 아내와 함께 흙을 만지는 평범한 남편일 뿐이었다. 오늘 토마토가 정말 잘 익었네요. 이웃집에도 좀 나눠드릴까요? 이미숙이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바라보며 말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살포시 잡았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배어 있었다. 두 사람은 이런 평범한 일상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다. 서울에서 바쁜 병원 일을 마치고 이곳으로 오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졌기 때문이다. 세상의 복잡함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었다. 이미숙은 호미로 잡초를 뽑으며 생각에 잠겼다.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가 작은 텃밭을 일구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다. 그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생존이었다면 지금은 마음의 평화를 위한 일이었다. 당신 요즘 부쩍 텃밭 일에 빠져 있네.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남편의 말에 이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같아서요. 그때였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고 우체부 아저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숙 씨, 편지 왔어요. 흰 봉투 하나를 건네는 손. 그녀는 앞침에 손을 닦고 조심스레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얼굴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최정호. 그 이름을 중얼거리는 순간 그녀의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다. 봉투 위에는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 초대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편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누구한테서 온 편지야? 남편이 궁금한 듯 물었다. 이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고등학교 동창 최정호라는 친구가 보냈어요.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다.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휘몰아치듯 떠올랐다. 허름한 교복, 도시락 냄새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던 학창시절. 그 중에서도 최정호는 가장 심하게 그녀를 괴롭혔던 인물이었다. 야, 이미숙, 너 또 그 냄새 나는 도시락 가져왔냐?
최정호가 코를 막으며 비웃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다. 일부러 도시락을 바닥에 엎어버리고 복도에서는 몰래 발을 걸어 넘어뜨리던 날들. 그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녀는 항상 교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낡은 옷과 어머니의 정성으로 싸준 도시락이 그들 눈에는 조롱거리에 불과했다. 그런 친구가 있었어. 남편 윤병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학창시절 내내 저를 괴롭혔던 친구였거든요. 그녀의 말끝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윤병호의 눈빛에는 걱정이 드리워졌다. 하지만 이미숙은 다시 편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왜 하필 최정호가 이 초대장을 보낸 걸까?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면 혹시 사과라도 하려는 걸까? 살랑거리는 바람에 편지가 흔들렸다. 이미숙은 봉투를 꼭 쥐며 멀리 산등성을 바라보았다. 시선 너머로 묻혀있던 오래된 상처들이 아련하게 피어올랐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냄새난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시절. 어떤 날은 학교에 가기 싫어 눈물로 베개를 적시기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다. 그 힘든 삶에 학교 문제까지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기에 어린 마음에도 그저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었다. 당신 그래도 한 번쯤은 가봐도 좋을 것 같은데. 윤병호가 조심스레 말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이제 당신은 당당한 사모님이잖아. 자신 있게 다녀와. 그 말에 이미숙은 작게 웃음을 지었다. 남편의 말이 맞았다. 이제 더 이상 그 시절에 가난하고 초라했던 소녀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었다. 해질 무렵 이미숙은 텃밭에서 마지막 일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여전히 편지가 들려 있었다. 현관문을 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번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려는 희망과 떨리는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 사이로 그녀는 다시 편지를 꺼내어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 아침 동창회 참석 의사를 전하겠다고. 이젠 용기를 낼 때가 왔다고. 일주일 후 이미숙은 강남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 입구에 서 있었다. 높은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입구에서부터 풍기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그녀는 잠시 주춤했다. 남편이 기념일에 선물해준 베이지색 명품 재킷과 핸드백을 메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불안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웨이터가 다가와 정중히 물었다. 동창회 모임이신가요? 안쪽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가는 동안 양옆 벽면에는 고급 와인과 예술 작품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프라이빗 룸의 문이 열리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머, 미숙이 왔네. 최정호가 가장 먼저 그녀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의 모습은 과시욕 그 자체였다. 반짝이는 금목걸이, 선명한 브랜드 로고의 가방, 값비싸 보이는 드레스. 그 어떤 부분도 절제되지 않은 화려함이었다. 정말 오랜만이다, 미숙아. 박순애가 다가오며 웃음을 지었다. 그녀 역시 시술한 티가 역력한 얼굴에 번쩍이는 팔찌를 양손에 걸고 있었다. 얘, 이런데 처음 와보지? 구경은 많이 해둬. 네가 언제 또 이런데 오겠니? 겉으로는 웃으며 말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숨겨진 조롱이 느껴졌다. 이미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 정말 오래간만이야.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시작부터 느껴지는 은근한 무시. 벌써부터 학창시절의 기억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고현정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옷 예쁘다. 어디서 샀어? 동대문. 목소리에는 의심이 깃들어 있었고 주변에서는 키득거리는 웃음이 이어졌다. 최정호가 그녀의 핸드백을 유심히 바라보며 덧붙였다. 훗, 그 가방 짭 아니야? 요즘 가짜도 잘 만들더라. 그래도 진짜랑은 다르지.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이미숙은 가방끈을 꽉 쥐었다. 남편이 정품으로 직접 사준 가방이었지만 굳이 변명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냥 평소에 들고 다니던 거야.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 말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자, 다들 앉자. 이야기나 하자. 최정호가 자리를 정하며 말했고 가장 중심에 좋은 자리는 자연스럽게 그녀가 차지했다. 이미숙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마치 학창시절 교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그때처럼. 서열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오자 최정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유창한 프랑스어를 발음하며 주문을 시작했다. 와인은 샤또 마르고로 하고 전체 요리는 블랑셔로 부탁해요. 마치 단골이라도 되는 듯 자신만만한 태도였다. 미수가 너 와인 마실 줄 알아? 혹시 소주파? 또다시 가벼운 웃음이 터졌고 박순애가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과시하듯 만지작거리며 덧붙였다. 이거 우리 남편이 유럽 출장 갔다가 사온 반지야. 캐럿이 꽤 나가. 너도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어? 자연스레 시선이 이미숙에게 향했고 고현정이 비꼬듯 물었다. 미수가 너 결혼은 했지?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미숙이 답을 꺼내려는 순간 최정호가 빠르게 끼어들었다. 아, 맞다. 미숙이는 시골에서 산다며. 남편도 농사 짓는다지. 다시 한번 터져나오는 웃음. 키득거리는 소리 속에 이미숙은 묵묵히 앉아 있었다. 남편이 강남 성형외과 원장이라는 사실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그녀의 차분한 대답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메인 요리가 나오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돈과 자식 자랑으로 흘러갔다. 우리 딸이 외국 유학 중인데 학비만 해도 연에 몇 천은 깨져. 뭐 자식 교육에는 돈 아끼면 안 되잖아. 박순애가 고개를 끄덕이며 겸손한 척 자랑을 늘어놓자 고현정도 질세라 말했다.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 하나 더 샀어. 투자용으로. 요즘 부동산이 워낙 좋잖아. 모든 대화는 오직 재산, 지위, 겉모습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미숙은 조용히 음식에 포크를 들었다. 때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이들의 변하지 않은 모습에 쓴웃음이 흘렀다. 과거에도 그랬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조롱하고 깎아내리며 위안을 삼던 이들이었다. 미수가 너는 요즘 뭐 하며 지내? 다시 화살이 돌아왔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했었지. 아이고 힘들겠다. 요즘 농사로는 돈도 안 된다던데. 가식적인 걱정이 섞인 말이었다. 이미숙은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텃밭 가꾸는 재미가 있어.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하면 참 맛있거든. 그녀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테이블 위 누구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도 서울이 좋지.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백화점 쇼핑도 하고. 미수가 가끔은 서울 좀 나와봐. 백화점은 가봤니? 박순애가 말을 잇고 그들의 시선은 다시 이미숙에게 집중됐다. 조용히 무시당하는 느낌,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화를 내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강풍 속에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그 순간 이미숙은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진짜 품격이란 겉모습이나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러는 사이 대화는 자연스레 시술과 성형 이야기로 옮겨갔다. 최정호가 자신의 눈가를 슬쩍 만지며 말했다. 얘들아, 나 요즘 보톡스 맞았는데 어때? 눈가 주름이 싹 펴진 것 같지 않아? 그녀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감탄했고 박순애가 맞장 굳혔다. 어머, 정말 젊어 보여. 나도 리프팅 했는데 확실히 효과 있더라. 요즘은 안 하면 늙어 보이잖아. 고현정도 손을 들고 말했다. 나는 필러 넣었어. 볼이 이렇게 통통해졌지? 확실히 동안 효과 있더라.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평가하며 시술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갑자기 최정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들이 강남에서 성형외과 병원해. 이런 리프팅이나 보톡스 같은 거 다 무료야. 아들이 의사라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의사인 양 뿌듯해했다. 박순애와 고현정은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 정말 부럽다. 아들이 의사라니 돈도 안 들고 관리받을 수 있겠다. 맞아, 요즘 성형외과 잘 된다던데. 부자 되셨겠다. 최정호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병원이 강남 한복판에 있어서 임대료만 몇천 원 나가는데도 환자들이 줄을 서니까 잘 되고 있지. 실력이 워낙 좋거든. 그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이미숙은 조용히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 바로 그 강남 한복판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이들의 허세와 자랑이 점점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뿐이었다. 미수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 혹시 성형수술 해본 적 있어? 아, 시골에선 그런 병원 찾기 힘들지. 최정호가 다시 묻자 이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해본 적 없어. 그런 데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녀의 말에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잠시 얼어붙었다. 박순애가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며 말했다. 그래, 너 정말 병원 한 번도 안 갔구나. 주름이랑 기미가 그대로네. 요즘은 남자들도 관리하는 시대야. 고현정도 나서서 덧붙였다. 쟤는 뜯어 고쳐도 안 될걸. 시술비만 해도 전 재산 날아가겠다. 그리고 결국 최정호는 입꼬리를 비틀며 노골적으로 말했다.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싸구려야. 하나도 안 변했어. 촌티 팍팍 나. 그녀는 주위 친구들을 돌아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박순애와 고현정도 같이 키득거렸다. 저 얼굴로 뭘 해보겠다고. 그냥 포기해. 성형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늦었어. 그 순간 이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차분하게 앉아있던 그녀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었다. 그동안은 조용히 들어주며 넘기려 했지만 이번에는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말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단단한 어조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도 난 자연스러운 게 좋아. 나이 들면서 생기는 주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 그동안 내가 살아온 시간을 보여주는 흔적이니까. 그녀의 말은 솔직했고 담담했지만 상대방에게는 도전처럼 들렸는지 순간적으로 테이블 위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최정호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다. 자연스러워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냐. 솔직히 말해봐.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은근하지도 않았고 대놓고 멸시와 조롱을 담고 있었다.
박순애는 웃음을 터뜨리며 와인잔을 흔들었다. 얘 미수가 네가 그런 말 하는 거 보니 정말 촌스러워졌구나.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다들 관리받고 시술하고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시대야. 너는 시대에 뒤처졌어. 고현정도 끼어들어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얼굴은 시술 가지고는 안 돼. 그냥 전면 공사 들어가야 해. 아예 새로 만들어야지.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되냐.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조롱은 멈출 기미가 없었다. 이미숙은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다는 듯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 억눌린 감정이 들끓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을 터뜨리기보다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듯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냥 나답게 살아가고 싶어. 너희처럼 살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울림은 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최정호의 얼굴이 확 붉어지더니 와인잔을 들고 벌떡 일어났다. 다음 순간 붉은 와인이 그녀의 얼굴과 옷 위로 쏟아져 내렸다. 순식간에 레스토랑 안은 조용해졌다. 테이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다른 손님들까지도 무슨 일이냐는 듯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순애는 작게 중얼였다. 아이고, 와인이 아깝다. 그래도 얼굴에 뿌리는 건 좀 심했잖아. 그녀는 말리는 척했지만 눈가에는 웃음기가 떠올라 있었다. 고현정 역시 비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숙이도 참 예전엔 말도 제대로 못하더니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겼나 몰라. 이미숙은 천천히 냅킨을 들어 얼굴을 닦았다. 옷에 번진 와인을 보며 그녀는 쓰게 웃었다. 역시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돈과 외모, 겉모습뿐이라는 것. 그녀는 말없이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떠났다.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난 이만 가볼게. 그리고 말없이 레스토랑을 나섰다. 밖으로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마음속엔 후회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의 해방감이 밀려왔다.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안도감을 주었다. 차에 올라탔을 때 그녀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와인 얼룩이 번진 옷, 그러나 당당한 눈빛. 내가 틀린 건 아닐 거야. 조용히 중얼이며 핸들을 잡았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윤병호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몰골이 왜 그래? 누가 그랬어? 그의 목소리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미숙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별일 아니에요. 와인 따르다가 좀 흘렸어요. 더 이상 그 일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윤병호는 아내의 표정 속에서 단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챘다. 그녀의 웃음 너머로 숨겨진 슬픔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며칠 후 모든 일상이 다시 평상시처럼 돌아왔다. 이미숙은 다시 텃밭을 돌보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오이와 토마토가 한창 자라나는 시기라 물주기와 잡초 제거로 손이 바빴다. 햇볕은 따가웠지만 흙 냄새와 바람의 감촉은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이 자연 속에서만큼은 누구의 시선도 조롱도 없었다. 조용한 자유와 평화가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여보, 미안한데 부탁이 있어. 오늘 병원에 꼭 필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왔어. 지금 당장 있어야 하는데 혹시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녀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말했다. 무슨 서류인데 그렇게 급해요? 병원 인증 관련 서류야. 오늘 오후에 제출해야 해. 정말 미안해. 깜빡했어.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간 이미숙은 서류를 찾아 가방에 넣었다. 복장은 아직도 텃밭일을 하던 차림 그대로였다. 낡은 면바지, 흙 묻은 티셔츠, 운동화. 거울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지만 시간을 허비할 여유는 없었다. 경기도 시골에서 강남까지는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렸다. 그 길을 달리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남편의 병원은 몇 번 가봤지만 갈 때마다 그 규모에 놀랐다. 30층짜리 초고층 빌딩 전체가 그의 병원이었고 강남 중심부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성형외과였다. 병원에 도착하자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다. 어서 오십시오.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이미숙은 로비로 들어섰다. 로비는 마치 호텔처럼 고급스러웠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공간 전체에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 도착하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알아보며 공손히 인사했다. 사모님, 오셨어요. 이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병원장님께 서류 전하러 왔어요.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안내했다. 병원장님께서 지금 미팅 중이셔서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따라가며 대기실로 들어섰다. 병원의 대기실조차도 호텔의 라운지를 방불케 할 만큼 고급스러웠다. 폭신한 패브릭 소파, 유리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최신 잡지들과 생화가 장식되어 있었고 천장 스피커에서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이 흐르고 있었다. 이미숙은 구석 소파에 조용히 앉아 남편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대기실 안을 가르며 들려왔다. 어머, 저 사람 미숙이 아니야?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최정호와 박순애가 병원 입구 쪽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놀란 눈으로 이미숙을 가리키며 다가온 두 사람. 동창회에서 조롱을 퍼부었던 바로 그들이었다. 얘, 너 진짜 미숙이 맞지? 여기서 뭐해? 설마 시술 받으러 온 거야? 최정호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묻자 박순애도 피식 웃으며 거들었다. 아이고야, 동창회에서 시술은 관심도 없다고 하더니 결국 왔네. 근데 무슨 차림이 그래?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는 게 정말이었나 봐. 완전 농부 복장이네. 두 사람은 조용한 병원 대기실 한가운데서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이미숙은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아니야, 그냥 일이 있어서 온 거야. 짧고 간결하게 대답했지만 두 사람은 믿지 않는 눈치였다. 진짜? 이 복장으로?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시술 상담 받으러 온 거 아니면 뭔데? 최정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박순애는 옷깃을 쓸어내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역시 짭은 짭이지. 저번 동창회 때는 꾸미고 나왔더니 오늘은 원래 모습 그대로네. 그녀들의 웃음은 조용한 대기실 안에서 묘한 울림으로 퍼져나갔다.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들어 이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미숙은 이번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화도 내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쩌면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를 나눌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우월감조차도 사실은 허상이라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 미수가, 우리 말 안 들려? 너 진짜 시술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최정호가 목소리를 높이자 박순애도 손가락을 까딱이며 말했다. 여기 병원 비싼 데야. 돈은 있어. 농사 지어서 이런 데 올 수 있겠어. 그들은 자신들의 말로 그녀를 다시 눌러보려 애쓰고 있었지만 이미숙은 여전히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그 순간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흰 가운을 입은 윤병호가 몇 명의 전문의들과 함께 로비로 들어섰다. 그의 단정한 모습과 위험 있는 걸음걸이는 단숨에 그가 이 병원의 중심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가운 오른쪽에는 병원장 윤병호라는 명찰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의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의 보폭을 맞추고 있었다. 윤병호는 대기실을 한 바퀴 훑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를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었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회의가 좀 길어졌어. 그렇게 말하며 아내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최정호와 박순애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들이 농부 남편이라며 비웃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병원의 병원장이었던 것이다. 거기다 그의 입에서 여보라는 말까지 나온 순간 그들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순애는 속삭이듯 말했다. 여보라니, 설마 진짜? 그리고 그때 뒤따라온 한 젊은 의사가 이들을 향해 다가왔다. 엄마? 여기서 뭐해? 놀란 얼굴로 최정호에게 다가온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아들 권영배였다. 하지만 권영배는 이미숙을 보자마자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사모님 오셨군요. 잘 지내셨죠? 그 순간 대기실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다. 최정호의 눈이 흔들렸고 박순애는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대상이 자신들의 아들이 정중히 인사하는 병원장 사모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동안 동창들에게 그렇게 자랑했던 자신의 아들이 사실상 그녀의 남편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순간이었다. 모든 허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충격 속에서 박순애가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영배야, 이분이 병원장님 사모님이셨어? 그러자 권영배는 뭔가 잘못을 깨달은 듯 당황하며 대답했다. 네 엄마, 병원장님 사모님이세요. 왜요? 그의 순수한 질문은 오히려 최정호에게 깊은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동창회에서 했던 모든 허세와 거짓말이 아들의 말 한마디에 단숨에 벗겨졌기 때문이다. 그때 안내데스크에서 직원의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순애님, 아까 상담받으신 보톡스 12개월 할부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정적을 뚫고 울리는 그 한마디는 마치 총성과 같았다. 테이블 근처에 있던 환자들마저도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렸다. 그 말에 박순애는 얼굴이 붉게 물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창회에서 자신은 남편 덕분에 명품을 척척 사들이고 병원 시술도 부담 없이 받는다고 자랑하던 그녀였다. 하지만 현실은 할부로 시술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난 것이다. 아, 그건 잠깐만요. 그녀는 빠르게 데스크 쪽으로 향하며 뭔가 수습하려 애썼지만 이미 모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에 낱낱이 드러나 있었다.
이미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당하고 조용한 걸음으로 남편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자, 여기요. 급하다고 해서 옷도 못 갈아입고 바로 왔어요. 윤병호는 그녀의 손에서 서류를 받으며 작게 웃었다.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옷차림을 천천히 훑어본 뒤 덧붙였다. 옷이 뭐가 어때서? 내 눈엔 이쁘기만 한걸.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미숙은 그 따뜻한 손길에 짧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윤병호의 수행비서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사모님,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미숙은 고개를 돌려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최정호와 박순애를 향해 부드럽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이분들 집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을까요? 제 동창들인데 양산 들고 온 거 보니 대중교통 타고 오신 것 같아서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었다. 단순한 말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여유와 품격은 그들을 더 깊은 수치 속으로 밀어 넣었다. 최정호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우리는 그냥 알아서 갈게. 하지만 이미숙은 천천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타고 가. 그녀의 말투는 더없이 친절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신감과 배려는 어떤 복수보다 강한 울림을 주었다. 수행비서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사모님. 차량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두 사람에게 다가가 예의를 갖춰 말했다. 편안히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윤병호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고 말했다. 그럼 우리는 점심 먹으러 가자. 부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대기실을 빠져나갔다. 뒤에 남겨진 최정호와 박순애는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묘한 정적과 어색함만이 남아있었다. 자신들이 며칠 전 동창회에서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여인이 이 병원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그 충격이 너무 컸다. 부부는 병원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이동했다. 윤병호가 평소 중요한 손님을 접대할 때 사용하는 프라이빗 룸이었다. 조용하고 격조 높은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흘렀다. 웨이터가 정성껏 준비한 스테이크를 내오자 윤병호는 아내의 접시에 먼저 고기를 썰어 담았다.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다정함이었다. 그는 접시를 건네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까 병원 대기실에서 본 그 사람들, 당신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목소리엔 억눌린 분노가 묻어 있었다. 그저 와인을 흘린 게 아니라는 걸 그는 처음부터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숙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으며 입을 열었다. 고등학교 때 나 괴롭히던 애들이야. 동창회에서도 병원에서도 여전히 나를 조롱하더라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노골적이었지.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깊이 눌러 담긴 오래된 상처가 그대로 묻어나 있었다. 윤병호는 눈썹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다. 그럼 그때 와인 흘렸다는 말, 그것도 거짓말이었지? 이미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내가 한마디 했다고. 최정호가 와인을 내 얼굴에 뿌렸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예전처럼. 순간 윤병호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눈빛에는 억제된 분노가 어른거렸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웃고 넘긴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 그런 일 당하고도 그냥 넘기려고? 하지만 이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한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진 않잖아요. 그냥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프게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그녀의 말은 씁쓸하면서도 깊은 체념이 담긴 진심이었다. 윤병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단단함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 단단함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시절, 그 누구도 손 내밀지 않던 순간들 속에서 혼자 버티며 만들어낸 마음의 근육이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내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당신 대신 맞았을 텐데. 이미숙은 작게 웃었다. 당신은 지금도 내 옆에 있어줘요. 그걸로 충분해요. 다음 날 아침 윤병호는 병원에서 조용히 몇몇 간호사들과 비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권영배에 대한 평소 태도와 환자 응대에 관해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다. 처음엔 간호사들이 머뭇거리며 말을 아꼈지만 병원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하나둘씩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사실 권 선생님이 환자들한테 불필요한 시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리하게 유도하는 느낌도 있고요. 또 다른 간호사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선배들 앞에선 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저희한테 소리 지르고 무시하는 말도 자주 해요. 분위기 무겁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이야기가 이어지자 그동안 참고 있던 간호사들의 불만이 하나둘씩 터져 나왔다. 특히 여직원들한테는 더 심해요. 외모 가지고 농담 섞인 말도 하고 때론 기분 나쁠 정도로 평가하듯 말해요. 윤병호는 조용히 그 말들을 들으며 메모를 했다. 그가 세운 병원은 실력뿐 아니라 인성까지 갖춘 의료진이 함께하는 공간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단지 기술만 뛰어나다고 해서 인간적인 존중이 없는 의사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모든 내용 사례별로 정리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주세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며칠 후 병원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었다. 간호사들의 증언과 환자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한 보고서가 위원들에게 제출되었고 철저한 심의를 거친 끝에 권영배에 대한 정직 처분이 결정되었다. 이 사실이 통보되자 권영배는 당황한 얼굴로 병원 장실로 찾아왔다. 병원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윤병호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병원에서 일하려면 실력뿐 아니라 인성도 갖춰야 해요. 환자를 돈으로 보거나 동료를 무시하는 태도는 이 병원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권영배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평소의 거만함은 어디에도 없었고 머리를 깊이 숙인 채 병원 장실을 나섰다.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난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었다. 소식을 들은 최정호는 그날 밤 얼굴이 창백해진 채 병원 장실을 찾아왔다.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두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다. 병원장님, 제 아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는 그냥 제가 그렇게 키워서. 윤병호는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권영배가 간호사들에게 소리 지르고 환자들을 향해 비하 발언을 하는 목소리가 병원 장실 안에 또렷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 아들, 당신의 인성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 말에 최정호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쏟아냈다. 윤병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과는 내게가 아니라 당신이 상처 입힌 제 아내에게 직접 하셔야 합니다. 며칠 후 주말의 햇살이 마당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이미숙은 고랑 사이를 오가며 상추를 따고 있었다. 이른 여름의 햇볕은 따갑지만 흙냄새와 새소리, 토마토 덩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었다. 텃밭에서의 시간은 언제나 그녀에게 가장 순수한 위로였다. 누구의 시선도 평가도 자랑도 없는 이 작은 공간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신일 수 있었다. 손에 들려있는 상추 한 잎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잘 자랐네. 고맙다. 그때였다. 대문 너머로 세 개의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익숙한 실루엣. 이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최정호, 박순애, 그리고 권영배. 세 사람 모두 평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최정호는 번쩍이던 금목걸이 대신 검정색의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엔 울음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있었다. 박순애 역시 평소의 화려한 행색은 온데간데 없고 단정한 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권영배는 어깨가 축 처진 채 아무 말 없이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 미수가, 최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더 이상 위세나 자존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조심스럽고 무너진 사람의 목소리였다.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작은 평상 앞에 서서 이미숙을 바라보았다. 평소 같았으면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사람이었지만 오늘 그녀는 마치 죄인이 찾아온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이미숙은 손에 들고 있던 상추를 바구니에 넣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요. 그 짧은 대답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다. 다만 차분함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마당으로 들어와 평상에 앉았다. 한참을 망설이던 최정호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미수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예전에도 지금도 너에게 상처 줬던 그 모든 말들,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고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이어 말했다. 용서를 바라기엔 너무 늦은 걸 알지만 그래도 사과는 꼭 해야 할 것 같았어. 진심으로 미안해. 박순애도 곧이어 고개를 숙였다. 미수가, 나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서야 뼈저리게 느껴졌어.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우리가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권영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이마가 흙바닥에 닿도록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감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교만했고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묻어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최정호는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수가, 내가 우리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어. 내가 그랬어. 정말 미안해. 박순애도 눈가를 훔치며 말에 보탰다. 우린 정말 몰랐어. 아니, 모른 척했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알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미숙은 한참을 말없이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일어나려 했고 분노와 원망, 슬픔과 안쓰러움이 복잡하게 얽혀 올라왔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심을 되찾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 안으로 들어가
찻잔을 꺼내 차를 우려오더니 조심스럽게 최정에게 잔을 건넸다. 그 손길엔 증오도 원망도 없었다. 오히려 오랜 시간을 지나온 여운과 조용한 용서에 온기가 배어 있었다. 일어나세요. 그녀는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권영배에게 말했다. 권영배는 고개를 들어 이미숙을 바라보았다. 눈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서려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일어섰다. 이젠 얼굴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주는 의사가 되세요. 환자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요. 그녀의 말은 낮았지만 단단하고 깊었다. 권영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그의 말은 가식이 없는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이미숙의 마음에도 닿았다. 최정호는 눈물을 훔치며 손을 잡았다. 미숙아,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니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박순애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미숙아, 나 이제야 진짜 배워. 진짜 품격이 뭔지, 진짜 힘이 뭔지. 그녀의 말엔 자존심 대신 겸손이 담겨 있었다. 권영배는 조용히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고 이제야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듯했다. 마당에는 긴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이 흘렀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진심이 오갔고 오래된 상처들 위로 새로운 이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당에 앉아있던 네 사람은 한참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에 꾹 눌러왔던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어놓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를 서서히 좁혀갔다. 참된 용서는 과거를 무작정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모두가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서로를 깎아내리던 관계에서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진짜 어른으로 천천히 변화해가고 있었다. 우리 이제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최정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예전에 거만한 그녀가 아닌 후회와 겸손을 배운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조용했다. 이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요.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깊은 여운은 바람처럼 조용히 마당을 감쌌고 그 순간 텃밭의 채소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무언의 축복을 보내주는 듯했다. 권영배는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입을 열었다. 사모님, 아니 선생님, 저 정말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고 이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하려는 마음이죠. 그녀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해는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고 마당에는 오랜 대화의 여운이 가만히 내려앉았다. 네 사람은 묵묵히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슬픔과 후회 그리고 용서를 조용히 품고 있었다. 그날의 마당엔 말보다 깊은 울림이 머물러 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 조용한 골목길 2층 작은 건물에 새 간판이 걸렸다. 늘봄 심리상담소. 간판 아래에는 따뜻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상처받은 마음, 다시 피어나는 시간. 이미숙이 남편 윤병호의 권유로 새롭게 시작한 공간이었다. 첫 문을 열던 날,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실을 바라보았다. 과연 내 이야기가, 내 상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불안도 있었지만 그녀는 남편의 믿음 속에서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상담소는 생각보다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학창시절 따돌림을 겪었던 성인들, 지금도 괴롭힘에 시달리는 청소년들, 자녀가 학교 폭력을 겪고 있는 부모들까지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이미숙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도 있었다. 어느 날 오후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상담소를 찾았다. 입술을 깨물고 손톱을 뜯으며 불안한 눈빛을 보이는 모습이 어린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선생님, 전 아직도 그 애가 웃는 게 무서워요. 떨리는 목소리. 그 짧은 고백에 이미숙은 찻잔을 건네며 조용히 답했다. 나도 그랬어. 웃음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거든. 그녀의 말에 소녀는 눈시울을 붉혔고 둘 사이엔 말없이 통하는 무언가가 흘렀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진심 어린 공감이었다.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소녀가 묻자 이미숙은 천천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괜찮아질 거야. 나처럼. 그날 이후 그녀는 수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학창시절 왕따로 인해 대인기피증을 겪는 대학생,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한 직장인, 자녀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부모들까지. 그녀는 그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함께 울며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조언을 건넸다.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운이 나빴던 것뿐이에요. 어느 날은 권영배도 상담소를 찾아왔다. 병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후 많은 생각과 변화가 있었던 듯했다. 사모님, 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남들을 괴롭혔는지 알고 싶어요. 그는 겸손한 자세로 머리를 숙였다. 이미숙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했다. 괴롭히는 사람도 결국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상처를 남에게 전가하며 살아가는 거죠. 상담을 이어가며 권영배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녀는 그 속에서 익숙한 고통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끔은 최정호와 박순애도 조용히 상담소를 찾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옷차림도 명품 가방도 들고 있지 않았다. 대신 성실히 일하며 자신들의 지난 행동을 반성하고 이제는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묻는 그들에게 이미숙은 미소로 답했다. 마음이 가장 큰 도움이에요. 점심시간이 되면 윤병호가 가끔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다. 창밖 벤치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며 그녀가 상담을 마치기를 기다리곤 했다. 그럴 때면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이 이 자리에 선 게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야. 상담소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이미숙은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상처는 감춰야 할 흉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흔적이라는 것,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찾은 삶의 진정한 의미였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책상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텃밭의 채소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어떤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을까? 그렇게 그녀는 오늘의 상처를 꿰매며 누군가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